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번째 재판에 참석한 거고요. 이 대표 측과 검찰,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를 두고 계속 공방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검사장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혐의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회고록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을 방치했다는 취지로 또 글을 써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의 핫 이슈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문기 씨를 아느냐 마느냐, 허위사실 공표 등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두 번째 출석이죠. 자, 다다음 주에도 나오는데 그때는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또 출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화면 준비했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김문기 씨, 이재명 세 사람이서 화기애애하게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문기 차장도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서포트도 다 하고 카드 다 몰아주고.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김문기 씨가 오늘 커트를 김문기 차장이 직접 네,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출석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발언 놓고 오늘도 서로 간에 공방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변호인 측에서는 이재명 시장과 당시 시장과 김문기 씨가 눈을 마주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사이다. 이런 주장을 또 펼쳤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동규 전 본부장 오늘 또 다른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 재판과는 다른 재판이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벗겨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 오늘 재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아마 이제 그 증거조사 네. 하고 이제 그 부동의하는 거는 이제 정인 신문으로 예. 다음부터 넘어가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알았냐 몰랐냐가 선거에 뭐 그렇게 중요한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에서 네. 문제는 이제 그 과연 이게 김문기 씨가 원래 대장동 사업을 실무 책임자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초과이익 환수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뺨까지 맞을 정도로 네. 이런 핵심 정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김문기 씨를 안다고 하면 그럼 이게 또 여러 가지 기자들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걸 막기 위해서 네. 처음부터 이게 대장동과 나는 완전히 무관하다. 예. 이러기 위해서 이게 아예 김문기 씨를 몰랐다. 네. 이런 이게 진술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이게 검찰에서는 알았냐 몰랐냐는 게 직접 증거는 있을 수가 없죠. 마음속에 사실이니까 직접 증거는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여러 가지 간접 증거, 이걸 정황 증거랍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유출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오늘 낸 게 예를 들어 이제 그 핸드폰에 번호에 이재명 변호사라고 입력될 정도로 오래전부터 친했다. 이런 거. 또는 이게 같이 여행을 가고 골프 친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대면 보고한 서류들 있잖아요. 내부 공문. 네네. 서류들도 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표창장도 주고 이런 이제 그 수많은 간접 증거를 통해서 예. 알 수밖에 없었다. 이걸 이게 검찰이 입증을 한 이런 날이죠. 예, 검찰에서는 이제 김문기 씨와 골프를 4시간 이상 쳤다. 그런 부분. 그리고 위례 사업의 주무담당 부서장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당시 시장의 업무를 보좌했고 공로를 인정받아서 표창장까지 받았다.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변호인 측에서는요. 두 사람이 호주나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그 당시 사진을 보면
눈을 한 번도 마주친 일이 없다. 이걸 근거로 해서 당시 이재명 시장과 김문기 씨 간의 사이가 어땠는지를 이걸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병 평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한 증거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바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오늘 주장한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공개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사실 그동안에 언론 보도된 것을 보면 TV조선이 입수한 동영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진도 몇몇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고목나무에 이렇게 손잡고 찍은 예. 사진, 저거죠 지금. 저거죠, 예. 저게 이재명 대표하고 김문기 씨예요. 네, 네. 안 보고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저렇게 사진을 찍었다는 걸 우리가 동의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뭐 골프 예. 친 거 외에도. 예. 그다음에 동영상, TV조선이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향해서 농담을 해요. 아, 예, 예. 이제 어떤 사람이 자, 천년 묵은 고사리가 저 안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환생한 것 같아. 이렇게 김문기 씨한테 농담을 해요. 네, 네. 그것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서 할 수가 있는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 네. 조금은 황당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네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거밖에는 정황 증거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제시할 게 없는 것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네. 물론 뭐 최종적인 판단이야 판사가 하겠습니다만은 네. 오늘 재판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이런 정도를 가지고 뭐 판사가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 편집장님 굉장히 이제 확실하다 이렇게 아니 보시는 것 왜냐하면 같은데.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게 사실 법리를 따질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자신의 생각이고 기억이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 있다. 그때 당시 몰랐을 수 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요.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바로 반박했습니다. 눈도 안 마주쳤다는 거 납득할 수 없다. 보시죠. 골프 관련해가지고 계속 뭐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법정안에서 나중에 이제 다 증언하겠습니다만 카트가 2인 카트입니다. 2인 카트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그 외국 골프장은 공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한국에 같이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 과정들을 갖다가 하면서도 김 팀장 거기 있어? 이런 것도 다 얘기했었고 그런데 눈도 안 맞았다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도 없는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국 골프장 보통 2인 카트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김문기 전 처장이 카트를 몰았고 그 옆에 이제 이재명 당시 시장이 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가다 보면 이제 공도 잊어버리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줄 것이고 근데 그걸 눈도 안 마주쳤다? 말이 되냐? 이런 취지인데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세 사람이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동규 씨 혼자서 카트를 그렇죠. 끄고 네. 두 분이 이제 같이 말하자면 고 김문기 씨가 운전을 했다 그러면 네.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커트를 놔놓고 골프를 치면서 예. 이재명 시장이 예를 들면 공을 저쪽으로 갔을 때 러프에 들어가면 또 빼주기도 하고 또 채도 바꿔야 되고 네. 또 두고 가는 채를 김문기 씨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싣고 골프채에 싣고 다시 달려가서 주고받고 하는 것이 계속 연속되었을 텐데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이재명 그 대표 측의 변호인단이 김문기 씨가 유동규 보좌하러 호주 따라갔다 이렇게 하는 논리는 더더욱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예를 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변호인들의 변호의 수준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사실은 도저히 세 사람이 골프를 치는데 전혀 눈도 안 마주치고 18호를 어떻게 골프를 칠 수 있으면 특히 관계가 시장과 옆에 어떤 뭐 그 시산하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따라가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재명
대표 그 당시 시장에 어떤 뭐 7분 아는 6분 아연 이렇게 두세 개씩 들고 다니면서 주고받으면서 갔을 텐데 그걸 눈을 안 마주쳤다. 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예. 사실은 너무 그 변호치고는 상당히 우리가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든 그런 변호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하위 직원이라서 잘 몰랐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 김 처장 그냥 팀장이 아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도 했던 사람이다. 거짓말 좀 그만해라. 이렇게도 이야기했는데 보시죠.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출석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만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지만 여러 관계들이 서서히 다 드러나고 가면이 벗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기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여러 차례 직보한 거는 맞는 거죠? 최고 담당자니까 우리 그 회사의 팀장은 사실상 시청의 과장급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는 최고위직에 해당됩니다.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당연히 이제 보고도 다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모를 수가 없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예, 김민준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우리가 보기에 그 영상과 증거 자료인 사진 안에 이제 한 프레임 안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와 있는데 두 분이 눈을 안 마주쳤기 때문에 이것이 모르는 증거다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좀 궁색한 변호가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문기 씨의 그 휴대폰에 이재명 변호사로부터 이제 저장이 시작돼서 이후에 직함이 바뀔 때마다 네. 그것이 이제 변동이 되었다. 그러면 상당히 알았던 시기가 오래됐다는 점, 그리고 직접 보고를 했다는 점, 그리고 조금 전에 유동규 씨도 얘기했지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이 총 720명이지만 네. 그중에 임원급 한 4명을 제외하고는 최고위급의 12명 중에 이제 1명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직접 만나서 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설득을 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네. 참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오늘 그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유동규 씨가 나오면서 거짓말 좀 그만하라, 뭐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요 다음 3차 공판 때는 직접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공판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갖는 또 법적인 무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수미 좀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는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인데 그러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말한 게 허위 사실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떤 의사를 가지고서 이런 발언을 한 건데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명 지금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죠. 앞에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구를 안다 몰랐다 기억이고 철저히 이건 내심의 의사에 기억에 의존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은 사람을 도대체 몇 번 봤다고 해서 이걸 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모르겠다라고 이제 변호인 측에 말한 적이 있는데 단순히 어떠한 경험이나 어떤 자체 횟수로서 누구를 안다는 기준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는 그러한 이제 몰랐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고 특히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안다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상대적이고 이제 평가적인 요소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몰랐다고 함으로 인해서 눈도 안 마주쳤다 아니면 이재명 변호사라고 예전부터 저장이 됐다. 직접 보고를 했다. 이거와 안다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는 그런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네. 특히 잘 아시지만 성남시 공무원 자체가 전체 2,500명이고 산하 직원까지 합치면 4,000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인원에서 뭐 직접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재명 네. 대표가 자신의 안다는 그 주관적 기준으로서 예. 이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예. 그게 허위 사실에 해당이 되는지는 재판부에서 결국에 판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사람 안다 모른다라는 기준. 근데 그게 의도가 뭘까? 만약에 모른다 그랬으면 그게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본인이 불리하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몰랐다면은 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몰랐다고 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들어온 소식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2차 공판 마치고요. 막 귀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나갈 때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갑자기 나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라이브를 준비했는데 그 장면은 보여드리지 못했고 갑자기 귀가를 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소식 들어온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2차 공판을 마치고 귀가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손익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오늘은 이제 그 재판에서요. 네. 재판부가 이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요. 방송국에 그 미리 질문지를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그 재판부에서 말했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옛날에 그 판결도 잘못됐지만 과거에는 이게 토론 과정에 막 갑자기 묻고 대답하다 보니까 뭐 소극적이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미리 인터뷰잖아요. 방송 인터뷰니까 이제 그 질문지를 미리 주면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김문기 씨를 언제 어떻게 아느냐 이 질문지가 미리 있다면 예. 따라서는 만약에 그 재판부에서 확인해서 그 질문지를 줬다면 이거는 이게 명백하게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이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게 그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 지금 이게 앵커님하고 저하고 방송을 몇 년 했잖아요. 예. 근데 제 사건에 예를 들어 앵커님을 모르는 게 진짜 저한테 도움 된다면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위정이나 또 허위 사실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위정이나 허위 사실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기억에 반하는 게 다 위정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아마 그때 그 질문지도 미리 받고 고민해서 네. 김문기 씨를 아예 모른다고 딱 해버리는 게 예. 자기 방어에 유리하다. 왜 선거 때 알면 이게 여러 가지 배임에 또 이게 문제되니까 네. 그런 이게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사안이다. 이래 예.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 고 김문기 처장이 실무적인 도움을 많이 줬다 이렇게 증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내용이 좀 달랐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표창을 수백 명을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별정하게 기억을 못하냐고 하면 그게 적정한 지정일까요? 김문기 아니야. 그럼 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전에 그 있던 사람이고 옛날 리물레이 같은 거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어려운 건가요?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상당히 좋아했고 이재명 지사를 도움기 위해서 실무적인 도움을 상당히 많이 줬던 게 바로 김문기 처장이었어요. 네.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뭐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무서운 거지. 피하고 싶은 거야. 일부에서는 그런데 김문기 전 처장이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을 보좌하러 온 사람 같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긴 한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게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지금 법정에서 한 얘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갔던 사람 중에 네네. 2명만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예. 김문기 처장만 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고요. 네네. 다른 사람들은 다 성남시장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이재명 변호인은 그런 논리를 그 본인이 구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같이 가는 사람들은요. 다 그게 시장을 보조하러 가는 거지. 네네. 그중에 특정의 누구 유동규라는 사람을 보조하러 갔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 오늘 주장한 것은 그 누구도 만약에 이게 정말 국민참여재판이나 뭐 이런 걸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거의 동의받을 수 없는 주장이다. 전 그렇게 보고요. 예. 뭐 글쎄 뭐 최종적인 판단을 자꾸 판사가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상식선에서 뭔가 근거가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유 전 본부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2015년 출장 당시에 라운딩했던 내용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홀 다 와가니까 한번 다시 시작을 해서 다른 홀로 들어갔던 그 기억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모를 수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인데요. 그리고 골프 쳤다 안 쳤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김문기 씨, 저, 이재명 세 사람이서 18을 다 돌았죠. 호주는 캐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캐디라서 동반자끼리 더 친밀성이 또 오히려 더 좋죠. 화기애애하게 쳤던 기억이 있어요. 김문기 차장도 많이 준비해왔거든요. 이제 서포터도 다 하고 카드 다 몰아주고 예전에 그 리모델링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지. 근데 그걸 기억 못 하신다고요? 예.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표가 골프를 쳤다는 건지 안 쳤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방이 있어요. 근데 이 대표 측에서는 골프 안 쳤다고 말한 적은 없다. 다만 같이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를 몰랐다. 이런 오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뭐라 그랬냐면 4명 사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그러면서 조작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영주 의원님이 쳤다는 겁니까? 안 쳤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4명 사진 찍어서 뭐 골프를 쳤다고 하는 건 조작이죠. 3명 쳤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프를 쳤다라는 건 친 것이지만 그걸 3명 친 걸 4명 쳤다고 해놓은 것은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또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주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예컨대 공문이 왔다 그러면 그걸 뭐 압박이었다 이렇게 또 추가적인 자기 감정을 실어 넣으니까요. 예. 4명은 거짓말이다 그런 뜻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골프는 쳤지만 억측으로 만들어내는 그림이었다. 뭐 그런 정도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2주 뒤에는 좀 더 생생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지나갔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손잡은 사람을 모를 수는 있지만 보통 어떤 세미나에서 같은 앞자리에서 공동으로 발표하고 패널을 한 거는 상당히 그거는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변호사 혹은 이재명 시장과 같은 라인에 앞에 앉아서 네. 패널로 토론했다라 정도 하면 예. 잘 모르는 하급 직원은 아니다. 그 유동규 말에 가깝다. 그렇게 우리는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리모델링 할 예. 때부터 변호사 시절부터 같이 세미나를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김용, 유동규, 김문기 이렇게 다 나오니까 핵심들이 저기 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 저 사람들이 여러 청 중에 한 사람들이 아니기 네. 때문에 최소한 토론을 하려면 같이 인사하고 뭐 서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네. 저 정도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납득하기 쉬운 예. 얘기 아닐까요? 예,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의 업무일지를 검찰이 또 제출했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2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층은 성남시장실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 집무실 내에 테이블이 사무용 의자 기준으로 6인용이다. 아무리 촘촘하게 앉아도 10명인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를 받았고 했는데 어떻게 몰랐겠느냐. 그리고 더구나 성남시장으로서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던 그 사업의 실무자인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취지로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김윤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 조작이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조작 수사, 검찰에 대해서 이제 조작 수사, 야당 탄압이란 말을 뭐 거의 그 캐치프레이즈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작이라는 것도 사실상 아까 그 골프를 친 분들이 단체 사진을 이렇게 전체 함께 인원이 모두 참가한 사진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게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조작하려는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네. 그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고 김문기 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네. 확대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렇게 4명만 나왔던 것인데 예. 이것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습관성인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조작이라는 말을 쉽게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본질은 김문기 씨를 정말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것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유동규 씨의 말에 네. 저는 상당히 동의가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공판도 계속 이어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과연 사실관계를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판단하실지 저는 그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이번 재판의 쟁점이라는 게 토론 내지는 뭐 인터뷰 할 때 제대로
답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가 맞느냐, 즉흥적인 걸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데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다가 무죄 받았을 때 이게 TV 토론이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못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죄를 선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논리를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게 뭐 토론이든 인터뷰든 다 즉흥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숨 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건전한 토론이란 거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토론 아예 자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전수미 전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면서 분명히 일정한 한계를 넘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만 표현의 자유 취지, 그러니까 존중하는 취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이제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났던 사안이잖아요. 네.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은 그걸 근거로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안은 결국에는 그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단은 과거 무죄가 났던 그 사안을 기준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앞에서 이제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그 만약에 대법원 판례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재판의 아마 핵심은 그럼 이게 즉흥 문답이었냐? 아니면 미리 질문을 줬고 본인이 어떤 그 회피하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서 말을 한 것이었냐? 결국은 이게 핵심 사안으로 밝혀질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방송국에서 미리 이 해당 질문을 줬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 즉흥적인데 그게 진실이라면 네. 즉흥적인 질문을 하든 아니면 뭐 미리 질문지를 주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마치 그 지난번 그 공직선거법 그 위반 그 사건 때 무죄를 받았을 때 논리를 지금 자꾸 들고 나오는 거에 대전제는 본인은 알았는데 갑자기 질문하는 바람에 내가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잖아요. 예. 이 두 가지는 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알았는데 갑자기 질문해서 내가 몰랐다는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이 둘 중에 하나를 철회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그걸 판사가 납득을 하지. 네. 지금처럼 이 두 가지를 다 들이밀고서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난번 대법원 판결도요. 형 강제 입원 시켰던 건 맞거든요. 시도한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게 그러니까 토론에서. 그 판결이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고 거기에 뭐 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뭐 뭘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판결부터 보면 네. 저는 이제 적극적인 토론하다 보면 이제 뭐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또는 이제 수치 정도는 이제 순간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수없이 수차 시도했지 않습니까?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거는 사실인데 이걸 이게 무죄 났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났고 그다음에 대법원도 이게 7대5지만 저는 이제 권순일 대법관의 그 김만배 씨 이런 이제 로비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이번 건은 또 이게 또 달라요. 저도 이게 그 라디오나 TV 인터뷰 많이 해봤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질문지를 안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정도를 인터뷰하면서 작가는 그럼 이게 놀고 있습니까? 방송국에 작가가 이게 질문지를 안 보내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이번에 법원에서 판사님이 확인해 보겠다. 그러게 금방 사실 조회하면 오거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질문지를 줬다면 여기 뭐라고 변명할지 그럼 이게 적극적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걸 이제 즉흥적으로 물었든 아니면 뭐 준비돼서 물었든 간에 답은 똑같아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볼지 이제
판단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하나 쟁점되는 게 바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입니다. 4단계 상향,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게 국토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무유기라고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냐면 백현동 개발사과 관련해서 이걸 4단계 용도 상향한 거, 이 시의 적극적인 행정 모범 사례로 내세우자, 이런 안을 밑에서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적극적으로 R&D 하고 이래서 이게 치적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와는 무관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했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자, 김민주 대변인,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문건의 제목이요. 네. 한국식품연구원 행정지원 요청 대응 검토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고서로 이제 밑에서 만들어서 올린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했다시피 국토부가 네. 직무유기 등으로 협박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것인데, 네. 당시에 이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네. 국토교통부가 28개 지자체에 이 협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용도의 변경이 일어난 곳은 성남시가 유일했습니다. 네네. 그것도 한 단계만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4단계나 종상향이 된다는 것은 뭐 전례가 없는 일이고, 지금 네. 사실 그 백현동 부지라고 하는 것이 그 비탈면, 그러니까 절토면이 15m 이상이 되면 안 되는데 50m 옹벽 예.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다 용도 변경을 그렇게까지 해줬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그 문건에도 나왔다시피 어떻게 보면 내부 검토를 해서 이것을 치적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할 뿐더러, 성남시가 국토부에 공문으로 의뢰했던 것이 있죠. 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그리고 국토부에서 대답을 보냈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것은 성남시가 적의대로,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까지 공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이재명 네. 대표에게는 좀 반대 논리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공문에 대한 해석도 이제 뭐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협박받았다는 말이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가 공문으로 주고받았던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기자들 질문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의 한일 외교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일단 들어갈 때 모습 먼저 보실까요? 사법농단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방언 80점 문제 나오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수고했습니다. 재판 준비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재판도 중요한데 한일 외교가 이렇게 망가진 것 중에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총에서 총선 승리위 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고 뒤에 조정하시죠. 뒤에. 네, 아이고. 전형적인 대통령의 개인 외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참으로 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특히 노동시간 69시간제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그리고 69시간 노동 관련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요. 자, 재판 나올 때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공판 마쳤습니다. 심경 어떠세요? 검찰 의견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들 많이 와 있는데 하실 말씀 따로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순식간에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생중계를 못 해드렸는데 뭐 답은 없었습니다. 자, 이 전수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 한일 관계에 언급을 한 거는 아마 이따도 뭐 갤럽 조사 아시겠지만 가장 국민들이 가장 들끓어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강제동원 해법이 과연 적절했나였거든요. 그런 이제 민심을 파악을 하고 이번에 재판도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를 좀 봐달라 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의 한 의원은 이번에 일본의 완승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일본 측의 입장이 철저하게 관철된 지금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그 이번에 정상회담 결과를 요약을 하면 뭐 그랜드 퍼주기,
뭐 일본 퍼주기 아니면 이제 외교의 사적인 이용 이렇게까지 네.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번에 일본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야기를 해서 4월 달에 예견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의 교두보로 사용한 거 아니냐. 이건 이번에 예전에 있는 G7에도 초청받기 위해서 한 것이 외교적 사유화 이런 걸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한일 관계도 좀 살펴봐달라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뭐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재판 출석 오늘 끝났습니다. 다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가야 합니다.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연일 또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 증인으로 어제 나섰고요. 어제 재판에서는 현금 2억 원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이걸 법정에서 실제로 시연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보시죠. 봉투가 이런 봉투다. 이런 봉투, 예를 들어서 봉투였으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가? 500만 원이 들어가? 그럼 그 봉투를 검증하잖아요. 사이즈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넣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1억 원이 안 들어가. 그러면 잘못된 진술이잖아요. 네, 본인이 2억을 전달하는데 이걸 어떻게 전달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옷에다가 이렇게 쇼핑백을 넣어가지고 감싸듯이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좀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원이라는 돈이 실제 재판할 때 등장을 했고요. 그걸 이제 저렇게 쇼핑백에 넣어서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본인이 시연을 했다고 해요. 또 특히 1억 원 같은 거는 이제 저게 절반밖에 안 되니까 5단에 감추고 옆구리에 끼고 갔다 그랬는데 재판부가 보더니 약간 불룩했던 모양이죠. 뭔가 가져가는 듯 하긴 하구나. 근데 가져갈 수는 있구나. 이런 정도로 봤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는 걸 재판부가 검증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그 2021년 뭐 4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4월 말쯤으로 이제 그 추정이 되는데 그때 1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유원홀딩스에서 이제 줬다고 돼 있잖아요. 네. 줬더니 그거를 이제 외투 옆에 이렇게 끼고 나갔다.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본인은 아마 반 코트를 입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당시에 긴 코트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저 김용 씨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정에서 긴 코트를 빌려서 거기에 옆에 실제 시연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라도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니까 이제 뭐 방청석에서 좀 웃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왜냐면 그냥 노출돼서 1억 원을 들고 가는 거하고 그 외투에 이 안쪽에 이렇게 옆에 끼어서 갖고 가는 거하고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다. 아마 이 정도로 지금 판사가 그 이해를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과거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선관위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 누구한테서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일종의 모함이죠. 근데 본인이 그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한번 현장 검증을 해보자고 그래서 받았다는 부분을 갔는데 도저히 두 사람이 들어가서 돈을 받을 수 없는 현장이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정말 1억 원을 품에 넣고 옆에 끼우고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판사가 요구를 해서 시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뭐 압수수색할 때도 보면은 이 박스에 1억 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걸 또 따져보고 그런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그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 그러는데 법원에서 특히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돈의 전달 유무에 대해서 지금 따져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측은 돈 줬다 안 줬다 서로 간의 주장 엇갈리죠. 보시죠. 그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한테 얼마 전달된 겁니까? 그 김용한테 전달은 6억 전달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3억, 2억 이렇게 큰 돈을 그것도 대선 경선 자금으로 줬다는 사람이 언제 줬다는 것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 신빙성 계속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네,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는 김용만 빼면 답이 나온다. 유동규가 받은 거다. 이런 주장이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받은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김용 변호인은 세 가지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이제 그 유동규 씨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 이런 주장.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는 유동규 씨까지 갔기 때문에 네. 이런 데 그 배달 사고를 낸 게 아닌가. 예. 이런 데 주장.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유동규 씨 진술이 계속 바뀐다. 처음하고 네. 이런 데 변호인의 주장인데 제가 이게 반박을 하면 처음에 유동규 씨는 이런 사태로 이게 그 폭로할지를 전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게 본인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의리를 지켜서 비밀을 이게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배신감이나 상황에 따라서 폭로를 결심했기 때문에 예. 메모에 꼼꼼하게 어느 날짜 몇 시에 어느 장소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1, 2년 전의 일을 날짜까지 기억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이게 그거는 몰라도 돼요. 뭐 김문규 씨를 모른다는 말은 저는 거짓말로 보지만 날짜를 이게 모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예. 이게 첫째 반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유동규 씨의 진술 저는 변화들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유동규 씨가 처음에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또 이게 도원결의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비밀을 지켰지만 네. 나중에 폭로했기 때문에 진술이 바뀐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유동규 씨까지는 돈이 간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민용 씨가 전달한 거거든요. 정민용 변호사가. 예. 근데 이분이 김용 부원장하고 이게 계속 접선하고 만나기도 하고 공중전화로 통화도 3번 하고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게 전액을 다 배달을 세고 내는 건 불가능하다. 예. 일부 정도는 네. 왜 금액은 확인 안 하잖아요. 예. 받아서 고맙다 이러니까 일부 정도는 좀 생활비가 급할 때 쓸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그게 인간적이고 6억 정도 전달이 더 구체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왜 가짜 같으면 다 전달했다고 하지 본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거든요. 돈 저렇게 전달하는 건 뭐 자기가 썼든 안 썼든 잘못된 거죠. 만약 전달했다면요. 그리고 중간에 뭐 자신이 배달 사고 났다는 건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받겠다 말은 했습니다. 근데 다만 김용 씨에게 갔다 안 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거라서 자,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법원에서는 그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사안에 대해서는 결국엔 금품 공여자의 진술, 만약에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금품 공여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연루된 사람이 김용, 그 남욱, 그다음에 유동규, 네. 각자 진술이 다 다르거든요. 특히 여기서 핵심적으로 그 발언이 많이 바뀌고 핵심적인 증언들을 구체적인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유동규 본부장의 그 과거의 2022년 진술과 지금의 진술이 점점점 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연을 할 때 골판지에 돈 1억 원을 넣어서 여기 우품에 넣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그럼 다 티가 나겠네요. 가능한가요? 재판부에서 시연 작업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CCTV도 이제 있고 이 돈을 골판지 박스에 넣어서 옷 재킷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사람한테 티가 나지 않고 이거 자금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마 그런 네. 검증 작업이 예. 재판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네. 결국에는 재판의 결과를 가르는 이제 그런 핵심적인 진술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관된 진술이냐 아니면 바뀐 거냐 뭐 서로 간의 주장도 엇갈립니다만 유동규 씨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는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김용 씨 그리고 정진상 씨에게 어떤 형식의 이 뇌물이 갔는지에 대해서 지금 밝히는 과정이고 그 증거를 토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구속이 됐다는 점, 그 점은 뭐 현실인 거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이제 결정이 날 것인가, 최종 판결이 날 것인가, 시간이 조금 걸리긴 걸릴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 수사 책임자, 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 모두 사실이었다 이런 취지가 그 책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변호했었는데 한 게 없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썼습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 도중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갑자기 서거하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전 부장은 회고록에서 당시 검찰은 증거 다 확보했었다.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이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됐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 최평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 자리에 보면 이제 당시에 뭐 수사를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노 전 대통령이 와서 어떠한 걸 시인했고, 그다음에 무슨 말을 했고 이런 것도 이제 저 회고록에 다 나와요.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계, 뭐 논두렁 시계로 알려져 있는 그 시계 받은 거고, 뭐 이제 한 세트를 받았는데 2개죠. 2개인데 뭐 2억 550만 원이라고 해요, 가격을. 그렇게 해서 그거 받은 거 사실이고, 다만 논두렁 시계라고 그 얘기했던 부분은 그건 뭐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런 설명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 외에 사실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640만 불을 받은 거. 그 중에 이제 140만 불은 그 노건호 씨 뭐 미국에 집 사주는데 이용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또 쭉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이제 140만 불 뇌물건하고 이 시계하고 요 2가지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던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그 당시 변호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의견서 하나 내지 않았다, 뭐 이런 걸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평가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실관계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좀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뭐 메모를 해서 이 회고록을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상당한 정도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회고록을 집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보셨습니다만 노 전 대통령 이 시계 받은 사실과 관련해서 본인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거를 댔겠죠. 검찰에서 댔더니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 뭐 팔리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른바 논두렁 시계입니다. 왜냐하면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노 전 대통령을 모욕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 없는 사실을 만든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시계가 있긴 있었는데 이걸 버린 지점이 어디냐, 그게 논두렁이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 마치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면서 논두렁 시계 됐는데 실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 같은 경우가요.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 비판하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네, 정치검사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노 전 대통령 2번 죽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일방적 주장이라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는 있는 사실대로 드러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글을 써가는 기술에 가는 과정에서 일부 개인적인 어떤 주관과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는 쟁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뭐 2번 죽인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역사적 사실을 오픈함에 있어서 너무 빠르다, 늦다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역할론이라든지 이런까지 논의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게 실체의 진실보다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 윤건영 의원의 주장이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친노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인규 변호사의 그 주장은요, 증거가 이게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녹화한 그 녹음 테이프 녹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진짜 억울하다면 고소를 해야죠. 예를 들어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족들이 고소를 해야 돼. 친고죄니까. 네네. 그렇지만 이게 권양숙 여사에 대한 거는 그냥 명예훼손이에요. 예. 이거는 이게 반의사 불벌이니까 아무나 그냥 고발하면 돼요. 네네. 만약에 진짜 허위라면 노근호 씨도 있잖아요. 예.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고발해라 당당하다면 그러면 이게 바로 검찰에 영구 보존돼 있는 그 녹화 수사 상황 네. 이걸 이렇게 검증해 보면 진실이 이거 시계는 쪽팔리니까 뺍시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진실을 밝혀야죠. 근데 윤건영 의원이나 이게 전재수에는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이게 비난하면 네. 이거야말로 일방적인 주장이지. 윤건영 의원이 시계 받은지 안 받은지 돈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 누구한테 확인한 거예요? 네. 본인에게 아무 근거도 없이 주장하고 이인규 변호사는 나름대로 그때 상황과 그다음에 녹화 이런 게 증거를 가지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진짜 이게 허위라면 고발하시라 이렇게 네. 제가 요구합니다. 예, 노무현 재단 쪽에서 사실관계 정리해서 본인들의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시계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친척에게 맡겼고 그 친척이 노 전 대통령 퇴임한 후에 권 여사에게 전달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사실 몰랐다. 검찰 가서 알았다. 이런 거고요. 또 박연차 회장에게 140만 달러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고 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정모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에게 100만 달러를 빌린 것이 사실인데 노 전 대통령은 이것도 몰랐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정모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퇴임 후를 걱정해서 특수활동비를 모아놓은 것은 사실이었는데 이 정 비서관 구속과 관련해서 그 친구가 날 위해서 한 건데 내가 책임져야지요. 뭐 그렇게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갔을 때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고 그전에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노무현 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계가 있긴 있었던 거네요. 자, 전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 사실관계는 그때에 직접 수사에 참여하신 분들만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세상을 떠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 이 사안을 그거를 쓰시고 논란화 시키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게 좀 인간적인 측면에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게 약간 많이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 뭐 아는 것이겠죠. 그리고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정당이지만 하지만 일반적으로 누구의 편의 라인에 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적으로 옳고 공공선에 따르지 않는 행동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행동들 또한 좀 자제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인규 중수부장이 지금 이 책을 쓰는 겁니까? 아니 2월 달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 끝났대요. 그런 점으로 봐서는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공소시효가 다 끝났으니까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본인이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본인이 수사를 지휘했던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다. 아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니까 그냥 그걸 항변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소시효 다 끝났으니까 내가 역사적으로 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겠다 지금 본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혹시 노무현 재단이라든지 그쪽에서 반론 내지는 뭐 법적 조치하면 또 이어서 저희들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회고록이 또 눈길을 끄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스스로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조민 씨 자신은 떳떳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한번 보실까요?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이제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예, 자 재판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의전원이니까 동양대 표창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지 않았을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학교육원 보조 역을 했지 않습니까? 보조연구원 활동. 어떻게 했냐 물었더니 엄마가 일이 많아서 굉장히 예민해 있길래 옆에서 TV 보다가 도와줄까? 그랬다가 돕게 된 거고 엄마가 지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턴이라는 게 그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이 될 줄은 몰랐다. 자기는 공주대도 가고 뭐 전화나 이메일로 지도받았지만 그게 일종의 체험활동 같은 것도 인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재판에서 그렇게 해석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은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법적으로 그 정경심 교수와 아버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물론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만 나왔습니다만 나왔기 때문에 그 7대 스펙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 대해서 입학 취소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가처분 신청 이외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지난 연말에 또 이제 기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최종심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허위이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정당하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온 것이 있고요. 권익위에서. 그리고 지금 어제 그 재판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제야 내가 뭐 유복한 걸 알았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혜택을 받은 걸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인 조국 교수는 가붕괴, 가재붕어, 개구리도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것과는 상당히 현실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사실 어머니가 이제 감옥에서 그 형을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제 그 재판에 출석하면서 저렇게 기자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기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는 공적 영역에 들어온 인물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응대를 하고 있던데 이 고등교육법에 의거해서도 그렇고 사실상 신입생 모집 요강에 부산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면 이것이 허위 서류인 것이 증명되면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부산대 측에서는 입학 시험의 공평성, 공정성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 그러고 조민 씨 측에서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뭐 법원의 판단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인데 조민 씨가 분이 떳떳하다 그러니까 최소원 씨 딸 정유라 씨가 등장을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정유라 씨 과거에 조민 씨 비판한 적 있었죠? 보시죠. 성적도 나쁜데 장학금 받고 한 것도 없으면서 우리 아빠가 대학 교수인데 대리시험 봐주고 가족들 단체로 다 모여서 이랬으면은 조 전 장관님 저한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리고 조민 씨는 의사예요. 저는요 여러분 학위가 날아갈 때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네, 본인에겐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랬고요. 더는 못 봐주겠다. 자신에게 했대 똑같이 해라. 이런 또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이제 그 정유라 씨가 이제 그때 면접 볼 때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 금메달이 위조된 겁니까? 조작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진짜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딴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입시 부정으로 징역 3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하면 조민 씨는요, 지금 이게 7대 스펙이 전부 이게 황당합니다. 서울대 그 인권법센터 본인 말에 의하더라도 이게 한 번밖에 안 왔다는 거 그거 한 번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턴 개념을 몰라요? 체험 활동하고 인턴하고 구별을 못했다 이 말이 됩니까? 서울대 인권법센터만 해도 그 외에도 이게 그 키스트라든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게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유라 씨는요, 덴마크에서 범죄인 인도를 해가지고 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는데 그때 이원석 총장이요 부장하면서 이게 영장이 다 발부됐는데 유일하게 발부 못한 게 정유라 사건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원석 총장이 특수부장할 때. 그러니까 저는 왜 근데 조민 씨는 왜 이렇게
수험생들이 울부짖는데 왜 이거 영장 청구 안 합니까? 왜 저는 구속 안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예. 그때 그 정유라 씨는 일사천리로 중졸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왜 그 대학과 부산의전원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시간을 끄는 겁니까? 정유라 씨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보기에 저는 충분히 정유라 씨 억울한 심정이 이해가 되고 빨리 이게 저는 수많은 입시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에는 이 모든 뭐 정유라 씨나 조민 씨나 모든 결과가 정치가 국민들의 수준에 못 미쳐서 이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그 기존의 정치인들의 엘리트적 특권,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정유라 씨 나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포함됐던 게 정유라 씨 건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에 실망을 하고서 민주당을 선택을 했죠. 근데 민주당을 선택을 해도 조국 장관의 이 사태가 터지니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선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엘리트 의식 똑같이 있고 도덕성이 다 문제 있다. 결국엔 개천에서 용 옛날 얘기가 돼버렸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써서 계층 사나리 그런 거 다 없애버린 거 아니냐라는 불만, 그런 거가 폭주한 결과가 바로 대선과 전 지방선거의 패배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연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제는 누구의 편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 기준점에서 아무리 자기 편이라도 공공선에 옳지 않다면, 공공선에 위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서 정말 국민 생각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자녀들끼리 또 서로는 아닙니다만 정유라 씨가 공개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계속해서 이제 최소원 씨에 대해서 의혹을 또 주장합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최소원 씨가 연루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저희들이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소원 씨가 직접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민석 씨의 말은 진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모두 메가톤급 거짓입니다. 몇백조 은행 재산도 있다고 떠벌이더니 모두 밝혀지지 못하고 또다시 대장동을 엮다니 50억 클럽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 돈 냄새도 못 맡아보았습니다. 이미 대장동의 몸통은 드러났는데도 엉뚱하게 나를 끌어들인 건 모두가 철장 신세를 지고 싶은가 봅니다. 싹 다 고소해버릴 테니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게 뭐 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아마 안민석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최소원 씨가 형집행정지 나와 있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나와 있어서 아마 이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제 녹음만 한 것 같긴 한데요.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대장동에 최소원 씨가 어른거린다. 근데 글쎄 뭐 어른거린다는 것까지 뭐 그건 이제 이른바 사실관계로서 특정을 해서 얘기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대장동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업에. 근데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얘기해가면서 이제 최소원 씨와 하나은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원 씨의 사금고나 다름없는 하나은행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은행이 얼마나 큰 은행인데 세상에 그거를 최소원 씨의 사금고나 다름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이거는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이 저는 거짓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하나은행이 최소원 씨의 사금고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최소원 씨가 지금 쭉 열거했잖아요. 과거에 안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뭐 최소원 씨의 해외 비자금이 뭐 수십조 원이 되네. 뭐 그래서 어디 외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유럽까지. 그랬었죠. 갔다 온 결과 발표 안 났잖아요. 본인이 공개한 적 없습니다. 이런저런 거를 볼 때 지금 그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최소원 씨와 대장동과의 관계? 글쎄요. 그거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적어도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근거로는 아마 따져볼 어떤 그 조그만 미끼도 저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자, 과거 안민석 의원은요. 정유라 씨의 출생의 비밀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좀 놀라운 사실을 새로 알게 됐는데요. 정윤회 최순실의 결혼이 95년이 아니라 92년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독일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92년도에 결혼식을 했는데 왜 결혼신고를 95년도에 했을까? 그리고 정유라의 96년 호적 신고 이런 좀 퍼즐들이
좀 새롭게 좀 맞춰지는 게 판이 있는데요. 완전히 이제 그 다음 상상은 우리 똑똑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주부 청취자들이 한번 퍼즐을 맞추는 걸로 한번. 예, 정유라 씨가 오늘 또 뭐라 그랬냐면요. 자신의 출생 의혹 제기했던 거 싹 다 좀 모아달라, 다 고소하겠다. 뭐 이런 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SNS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대장동과 관련한 3대 황당무계한 소설 괴담. 이게 첫째가요.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왜?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사줬기 때문에. 김만배 씨 누나가. 이게 황당하고요. 두 번째는 대장동은 유동규 게이트다. 유동규가 다 했다 모든 걸. 이것도 이게 황당무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기야 세 번째 대장동은 최서원 씨 게이트다.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게 제가 논글을 가만히 읽어봤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우리 최병묵 위원님 말씀하신 하나은행의 사근고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의 고문 변호사인데 최서원 씨 변호했기 때문에 게이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정도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최서원 씨 게이트를 몰고 가면요. 고소하면 바로 이게 처벌됩니다. 이제 그 안민석 의원요. 저는 이게 이제는 진짜 법의 심판대에 서야 돼요. 이제까지 얼마나 폭로했는데 맞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윤지호 사건, 재산 사건부터 지금까지 이게 맞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이게 너무 온정적으로 갔지만 이제는 이게 저는 엄격한 법의 잣대로 좀 이게 심판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한 철퇴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뭐 그건 이제 법적 조치가 있으며 판단할 부분이고 본인은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김영주 의원님, 안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좀 너무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그것에 힘입어서 자기의 어떤 확정 편향 같은 것들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특권 내려놓기 뭐 그런 걸 하는데 너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과장과 어떤 그 논리적인 그 허술함을 그렇게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주장으로 나서는 거 아닌가. 과거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어떤 뭐 대중을 순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엄격하게 팩트 체크가 다 될 수 있는, 다 투명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행태들이 지속된다는 건 상당히 민주당이거나 또 안민석 의원 본인한테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사실관계 밝히는 것이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면서 사실만 따졌으면 하는 건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참 어제 저희들이 좀 전해드렸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유튜브 방송하다가 병원으로 실려갔죠. 방송하면서 생방송하면서 이 약 같은 거 먹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때 위독하다 그랬는데 지금 숨은 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답답하기도 한데 일단 몸은 좀 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법적인 조치를 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는데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박 2일간의 짧은 일본 방문 일정 마치고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뭐 아마 거의 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영상 문제 한번 보시죠. 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어제 기시다 총리하고 뭐 거의 밥을 2번 먹었다고 그러죠. 스기야키집 갔다가 그다음에 오므라이스 가서 한잔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일 의원연맹 그리고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서 한일 간의 우호도 다지고 경제 협력도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게이오대를 찾아서 젊은이들, 한일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5년 전인 1998년 이곳 도쿄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고 한국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김 대변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언급 내지는 일본의 사과 표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주장이나 혹은 일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좀 흡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중점을 과거에 둘 것이냐 미래에 둘 것이냐의 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히 미래에다가 그 무게추를 놨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과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을 당시에도 국내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거든요. 왜 거기서 돈을 받아와야 되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협정을 맺을 당시에도 1951년 전쟁 중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 세계 협상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1,400여 회의 협상을 통해서 14년간의 논의 끝에 그 청구권 협정이 이루어지고 국교가 정상화됐던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두 번째 새로운 물결을 가져와 보겠다라는 결심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우리가 그 당시에만 해도 일본의 10분의 1의 경제 규모였지만 이제는 일본과 대등한 시선 속에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런 자신감 있는 전개를 한번 계획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기시다 총리. 김대중 오부치 선언 승계, 계승을 언급은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은 없었고요. 통절한 반성, 사죄 이런 게 들어있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역사인식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본인이 뭔가 좀 사죄, 뭐 반성 이런 말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야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걸 퍼줬다, 굴욕 외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어떻게 보세요? 네, 그 한마디로 이번 회담을 평가를 한다면 그냥 한일 일본의 완승을 한일 미래의 빛나는 한일 미래의 발전으로 그냥 포장한 결과물이 아닌가 정말 애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는 그 역사 내각의 그 인식 기존의 내각의 역사적 인식을 계승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역사에 대해서 반성을 지웠다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절대 반성,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래 지향적이라고 하면서 사죄를 하지 않은 게 우리한테 무엇이 이득이냐. 외교는 기브 앤 테이크여야 하고 우선은 이 일본 퍼주기로 인해서 한국이 뭘 얻었냐 봤을 때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결을 우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난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도 문제고 기업에게 대위 변제를 강요하는 것도 문제고 마지막으로 정경련의 청년 기금이 변제가 될 수 없는데 이걸로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도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뭐 사실 이거는 그 한국은 한국대로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국면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저는 외교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앞으로 두고두고 좀 보완을 해나갈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정상 어제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요. 긴자식당 두 곳에서 4시간 넘게 회동도 가졌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일본의 이제 외교 패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오모테의 나시라고 해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 맞춤형 대접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 정상의 신뢰관계를 조금 더 구축하고자 하는. 네, 화기애애했는데요. 기시다 총리 4월에 뭐 온다 만다 말이 있는데 그때는 좀 제대로 이야기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